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담양의 호남 정맥인 용추산에서 발원해 광주와 나주, 목포에 이르는 350리의 물길,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이죠. 산업화 시대에 온 나라에 공장이 들어설 때 먹거리를 넉넉히 내어준 영산강은 지금 신음 중입니다.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80년대 중반에도 이미 시작됐는데요. 90년대에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영산강 수질은 지금 어떤지 오늘 이 시간에는 영산강 수질 개선과 관련된 주제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승수입니다. 네, 다음 양혜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도영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자세한 토론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영산강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 특히 남도의 젖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한강, 또 낙동강, 금강과 함께 영산강은 우리나라의 또 4대 강에 속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영산강의 지리적,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전승수 교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영산강은 우리 전남 담양군 가마골 용수에서 발원을 해서 광주시를 거쳐서 나주, 한평, 영암, 무안, 목포를 시를 통해서 다시 서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4대 강 중에서 규모는 가장 작지만 독특하게 다른 강과 달리 전남권 안에서 출발해서 전남권 안으로 끝나는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수질과 관리와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전남 광주 사람이 져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유래를 볼 때도 우리 영산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 조세를 위해서 모였던 그러한 배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나주시 근처에서 영산 창이라는 데서 출발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영산포가 확대되면서 이 흑산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영산포에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어 문화,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산포, 영산창, 영산강은 이 지역에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미래까지도 설계해야만 되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규모는 4대 강 중에 작지만 타적들을 다 모두 흐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전남권 안에서 흐르고 있는 강인 만큼 책임과 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지현 정책실장께서는 영산강의 지리적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실은 이제 영산강을 끼고 많은 문화 또 이런 유적 이제 이런 발굴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강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남의 젖줄인 만큼 또 이 상징하는 바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이 강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뭐 예컨대 하구뚝을 만들어서 강과 바다가 단절이다. 그러니까 실은 어떤 지형적 특정을 보면은 이런 그 바닷물이 강까지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그런 흔적들이라거나 또 그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백길이도 다녔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물류 이동과 또 사람의 이동과 또 그런 문화의 발달과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이용과 활용 측면에 있어서의 좀 어떤 단편적인 이용 측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훼손되는 부분들 또 이런 어떤 이제 이용에 있어서도 좀 국소적인 이용 부분들 이제 이런 한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환경적인 부분들
또 이런 영산강을 또 앞으로 이제 이용하고 보존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에 있어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영산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영산강은 그 영산강 개발 사업 하기 이전에는 하상 개수가 320이라는 그런 큰 하상 변동이 있는 강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광주댐, 장성댐, 나주댐이 만들어지면서 하상 개수가 130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 말은 상대적으로 하천이 안정화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유량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물이 없는 하천으로 변했다는 게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재 오늘날 지금 영상을 흘러가는 물은 대부분 상류댐에서 흘려보내는 하천 유지 용수량과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방류하는 하수 처리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에 가장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 시간에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와는 분명 또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이제 영산강에 예전에는 이랬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고 유래들도 좀 살펴 주셔서 사실 뭐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라든지 토기들도 발견이 될 만큼 굉장히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영산강에서 많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 뭐 짚고 좀 넘어가 보죠. 김도영 사무총장께서 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명칭은 흑산도 분들이 영산포로 정착을 하면서 흑산도 옆에 영산도라는 또 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정착을 하면서 영산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행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한 부분은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이 전 세계에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영산강 유역에 한 2만 개 정도, 그렇게 전 세계의 20% 정도가 우리 영산강 유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영산강 하구가 옛날에 남해만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내륙으로 올라가면서 나주 쪽으로도 올라가지만 강진 쪽으로도 올라가면서 청자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중국에서 오는 문물의 하나의 또 포구로서 요 위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정자문화, 누각문학에 대한 부분에서 하루에서부터 상류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정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영상 주변은 한 530개 정도의 누각과 정자가 있었고 네. 또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풍류를 좀 하는 그런 정자였다면 우리 영산강에서는 공부하는 정자였다 하는 이 학술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자 뒤편에는 항상 방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 정자들하고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대에 오면서 이제 조선을 지나서 지금까지 오면서는 아까 최전 처장께서 실장께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대한 문제점까지 이렇게 같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산강에 팔찜이라고 있습니다. 영산강에서 8가지 맛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채소하고 어패류로 또 그걸 구분을 했답니다. 8가지씩. 네. 뭐 채소 부분은 간단하게 하면은 뭐 미나리, 마늘, 두부, 녹두묵, 뭐 생강, 참기름, 열무, 뭐 봄동 뭐 이런 게 채소로서 한 팔찜미, 소팔찜이라고 그랬답니다. 어패류로서는 참 요즘은 들어보기 힘듭니다만 또랑창게가 우리 영산강에서 나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되게 이제 숭어는 지금 현재 하우뚱이 막혀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까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네. 예, 숭어. 그다음에 요즘 가장 수질이 좋은 데서 산다는 빙어.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구진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짱어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웅어가 그렇게 네. 더 많이 잡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황룡강에서는 잉어, 자라.
그 다음에 수문포 같은 경우는 짱어, 그 다음에 아마 하류 쪽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복바위 주변에 보고, 그러니까 이건 기수역이 돼서 보고가 이렇게 물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뭐 재자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의 영상강 생태와 수질은 가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산강의 이렇게 유래를 살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남도 문화, 뭐 먹거리까지 이런 문화 형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강이 바로 영산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대 강의 하나인 영산강 길이 115.5km, 유역 면적 3,371 제곱킬로미터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백기를 이용한 교통 로로 또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의미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의 영산강 조금의 그 역할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지연 정책실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강을 이용하고 또 아니면은 강 주변에 이제 살면서 이제 강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있어서 또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제 이런 여건들을 또 이렇게 적응하거나 활용하면서 다양한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산강 이제 단계적 개발 사업, 그러니까 영산강에서는 농업 용수를 확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농지를 확보하는 이제 영산강 이런 개발 사업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서 상류의 4개 댐, 이제 주요 지류 상류의 4개 댐과 그다음에 81년도에 이제 하구뚝이 이제 축조가 되면서 과거에는 앞서 김도영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인공 구조물이 없고 원래 자연적인 하천 안에서의 그런 건강한 생태, 그러니까 뭐 어류나 뭐 또 아니면은 작물 재배 이런 내용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육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강, 또 강에서 바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백길이 활발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백길은 끊겼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이런 뭐 철도라거나 도로나 이게 워낙 이제 발달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강에서의 이제 쉽게 말하면 운하적인 그런 백길의 기능과 아니면은 실효성들은 이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런 과거의 백길을 이야기하고 또 향수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건강했던 영산강, 또 그런 어떤 풍요로운 영산강, 이제 아마 그것에 대한 기억과 또 향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그러면 영산강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혜택들을 좀 기대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영산강은 어떻게 복원하고 살려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아까 이제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역 길이로 보자면 한 137km. 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하구뚝이 없었을 때는 위에까지 이렇게 이제 바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로가 그러게 보면은 유로가 이제 짧아졌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하구뚝이 많이 길어졌는데 실은 영산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행하천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평야지대를 이렇게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제 산악지대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S자로 굉장히 사행하천인데 이걸 많이 또 직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의 하천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또 유역 길이가 전체 강 내륙으로 보자면 이제 짧아졌고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또 기수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생태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영산강이 이제 풍요의 강이라기보다는 조금 빈곤해지고 또 이제 이런 강으로 바뀌지 않았나 다시 이제 이것을 건강에 살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가 흐르면서 이 영산강의 역할이 조금씩 또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도영 사무총장께서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예. 주민들의 삶과 가치에 따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옛날에 영산강을 금강, 또 사호강 이렇게 불렀던 부분들이 있고 또 각 부분 구간별로 이렇게 좀 따로 이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주 동쪽에는 광탄강, 영산포 부분에는 남포강, 금강, 목포강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통강면은 4, 5강,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늘어지로 생각되는 부분을 곡강 이렇게 불렸던 부분인데 그 지역별 특성에 의해서 그 강의 이름들이 구간 따로 불렸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묻어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영산강을 이제 바라볼 때 우리 이게 하구뚝이 없었으면은 강이 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강이 조수간만을 느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조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강의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실제로 영산강은 수량은 그렇게 옛날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이 수심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2, 3m, 3, 4m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뭐 영산포 하면은 진짜 배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만 옛날에는 밀물시에 만조시에 배들이 쉽게 들어가고 또 썰물시에 그냥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박 하구뚝을 만들면서 서해에 굉장히 조차가 그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감조하천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감조하천은 이미 그 말의 의미처럼 느끼는 겁니다. 조석을 느끼는 강.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 감조나 조석이 올라가서 상류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물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 과정에 수질 정화는 물론하고 생명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고 귀한 그러한 생명체. 지금 같으면은 우리 김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그거는 이제 황복입니다. 황복은 이 기수역에서 사는 보고지요. 네. 아주 값비싸게 뭐 참견이, 장어니, 아까 말씀하신 웅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수역을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근데 이가 조석을 느끼지 못하는 하천이 됐다는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영산강에 우리가 일단 수질 문제를 볼 때 영산강은 다른 강들은 어디서든지 음용수를 채취를 합니다. 네. 산업용수뿐만 아니라 음용수를 채취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은 불행하게도 음용수 채취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수질에 대해서. 그러나 영산강의 생태계가 살고 수질이 좋아지면 굉장히 장래가 밝은 미래가 존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교통로로서 또 포의 역할, 생태계나 수질이 이제 악화되면서 그 기능을 강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이제 아쉬움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영산강 수질 악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풍요로웠던 영산강의 수질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악화되기 시작했는지 먼저 그 양혜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네네. 영산강에 대한 또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왕조실록이랄지 아니면 김정호 대종여주도랄지 아니면 정약용의 정서유포에서 말하는 영산강은 오늘날 영산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성, 나주 앞을 흘러가는 부분을 영산강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용서부터 하구영까지 영산강이라고 일컬은 것은 일제가 결국은 직할하청으로 지정된부터 영산강 구간을 그래서 용서부터 하구원까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영산강의 수질은 기존에 이제 그 정부에서 측정한 자료를 한 25년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하수처리 시설이랄지 아니면 그 총인 시설이 보급됨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용존산소랄지 BOD, SS, TNTP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만
사대강 보가 형성됨에 따라서 이건 유수역이 정수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또 COD하고 특히 이제 크로필 같은 경우에는 12.9%, 그다음에 30.6%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가 부분 개방된 그 전후 자료를 보면 BOD, COD, TNTP가 약간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이런 하천의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 상류 지역에 대한 침식 기준면, 이제 전문적 용어, 지형학적 용어로 침식 기준면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깎이는 양보다도 쌓이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랄지 토사가 쌓이게 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제 보를 개방하게 되면 침식 기준면이 일부 해체되거나 약간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쌓여 있는 이런 퇴적물에 의해서 이제 용출수가 같이 유출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에 의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나지만 지금 부분 개방 후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새로운 모래톱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천 영산강의 하천 작용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하천이 가져온 자정 능력이 회복되게 되면 영산강의 수질은 과거에 우리가 이인정이 간섭했던 이전의 시대로 회복 가능하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데서 좀 희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전승숙 교수님 어떻습니까? 근데 그 희망이 네네. 저 영산호에서 단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거는 막힘이 없는 물일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구뚝이 막히면서 그 바깥쪽으로 영양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하고 다른 토사들이 다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구까지 도착한 토사들은 상당히 많은 양이 아주 세립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입자들은 많은 유기물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분해되기 전에 가라앉아서 결국은 영산호의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산강은 전체를 얘기할 때 강뿐만 아니라 전체 강에서 하구호가 있는 한 결코 윗물이 맑아요. 윗물을 아무리 맑게 해도 하구호에서는 있는 수질은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강 또는 하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육상에서 생산된 영양염을 바다로 배출해서 바다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강물은 깨끗해지고 또 하나 이 토사들은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처럼 조류가 많은 곳에서는 다시 조류해서 다시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도 그 에너지 증가량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국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토사가 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해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외의 그 사례라든지 이런 기술을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대부분에 있는 해안은 토사가 강에서 직접 간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빙하기에 바다로 유출된 빙하 퇴적물들이 다시 조류나 파도에 의해서 밀려와서 해안선에 만들고 해안선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황해의 지역은 우리가 이 빙하 퇴적물이 바다로 유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에서 나간 것들이 다시 밀려와서 해안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가오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영산강의 가치 또는 다른 우리 서해를 흘러가는 강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강을 아끼고 나갔던 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토사들이 생산된 것이 내려가야 됩니다. 한국은 70, 80%의 토사가 바로
우기 때 여름철에 내려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구도 막 쌓고 볼을 쌓았는데 홍수 때는 문을 열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막혀서 하구뚝에서 거의 많은 것이 막히니까 네. 특히 해안의 가장 중요한 조립질 퇴적물들을 하구뚝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앞으로의 그 연안 관리가 어려움이 있고 해안 침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네.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영산강뿐만 다른 강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환경 문제 관점에서 영산강의 수질이 왜 개선돼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한 국토 종합 개발 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영산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김도영 사무총장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4대강 사업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치수부터 해서 수질 수생태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 자료라든가 조사평가단 이 자료를 보면 홍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영산강 본류에 대한 홍수의 피해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속에서 그 부분들을 뭐 뚝 높이기도 하고 보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영산강 본류에서는 만봉천 정도의 나주에 지천이 지금 홍수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 8월에 했던 것은 문평천에서 피해를 이렇게 갖고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홍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지천으로 가야 된다. 영상 본류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녹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호를 설치하기 전에 녹조가 나타났던 것은 영산호 주변으로 한 하류 쪽에 녹조가 좀 나타났었는데 실제적으로 보 설치하고 이후는 승천보 상류까지 그러니까 영산강으로 보면은 중상류 지역이 돼버립니다. 거기까지 녹조가 나타나고 그 아래는 온통 녹조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유 어종에 대한 부분들이 외래종에 대한 부분으로 잠식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는 외래종이 한 9.7% 정도 베이스 블루길 이런 종들이 9.7% 정도 있었다는데 공사 후에는 한 22%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종이었던 부분들의 뭐 양서류 부분에서 도롱령이라든가 아니면 북망산 개구리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호가 맡기다 보니까 정수성 식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정 어종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태계에 약간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하면서 우리가 가장 흉물스럽게 생각했던 게 큰빛 이끼벌레의 출현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정수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생태적 이상 현상을 나타내게 된 그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내가 전수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천의 그 흐름의 중요성, 네. 결국엔 4대강 사업을 함에 따라서 하천의 흐름이 단절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자원 확보에도 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네네. 말해서 하천이 흐르지 않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수질 악화는 결국은 수질이 악화되게 되면 그 수자원으로서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가하는 가장 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생태 교란, 그다음에 생태 단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영산강에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진 데다가 또 생태학적인 어떤 가치도 함께 떨어져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생태 교란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누구보다 우리 최재원 정책실장께서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산강의 어떤 생태계 현황이 지금 어떤지 잠깐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실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영산강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영산강에 2개 보를 만들고 지금 승천보, 죽산보이죠. 또 그 이전에 이미 상류에 큰 4개 댐이 있고 그다음에 하구뚝이 있어서 원래도 이제 영산강에 이렇게 이제 하산계수라고 해서 여름철에 집중해서 비가 오고 이렇게 사계절 내내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강 패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집중 강우가 오기 때문에 전체 강수량으로 보면은 부족한 강은 아니지만 유량이 부족할 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영산강의 유량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어떤 지형적인 또 기상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강에서 우리가 강을 아까 개발하는 그다음 뭐 직강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또 하구뚝을 만들어서 강과 바다가 단절이 되고 바다에서 물이 올라옴으로써 이렇게 또 유통이 되고 또 그런 어떤 환경적 건강성이 유지돼야 했어야 될 강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또 폐해나 악화 그러면서 실은 이제 강이 수질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염원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자정 능력은 그만큼 없었을 때 그렇다면 오염원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 기초시설을 확보를 한다라거나 또 아니면 오염원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 그리고 자정 능력을 또 오히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천의 환경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강의 지금 현재 진단과 또 아니면 그것에 맞춘 어떤 부합한 정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거대한 토건 사업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여전히 열악한 영산강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생물종의 변화나 그다음에 수질 악화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생태계 교란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그 영산강에서 그러니까 우리 토종 어류, 고유 어종 그 다음에 이런 유수성 어종들이 우점종이었다면 외래 어종, 그 다음에 정체된 물에서 이렇게 잘 사는 이제 이런 뭐 블루길 베스 이게 이제 우점종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어류나 이런 것들 이제 쉽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저서 생물들이라거나 양서 파충류라거나 이런 것들도 봐도 모든 이런 지수가 다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보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그 강을 살리고 또 아니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정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규모 이런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 있어서는 오히려 엇나가고 엇박자가 나고 또 실질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는 다른 강, 그러니까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 물론 다른 강은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강이 이 정도 수질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에 맞춘 또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게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산강은 그걸 항상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50%도 뭐 한강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가고 낙동강도 그렇고 금강도 뭐 80% 예산 대비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는 50%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영산강이 악화된 것은 잘못된 국가 정책 그다음에 수질 개선이나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지자체 노력들이 부족했고 또 이에 따른 이제 시민들의 많은 요구나 이제 바람들이 같이 이제 또 이렇게 결부가 또 되고 그던 기대치에 또 부응해 준다면 이제 영산강은 앞으로 이제 좀 건강하게 회복되리라 이제 기대를 네. 하고요. 당장에 지금 단절되어 있는 강을 복원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생태계 건강성들도 또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덧붙여서 전승수 네. 교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최지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4대강 사업에 20조가 넘게 투입됐습니다. 영산강에도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악영향만 주게 됐죠. 예산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4대강 사업에서 보면은 강의 수심을 거의 일정하게, 일단 모래톱은 다 드러냈어요. 사실 선진국에서 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직강화 시켜놨더니 굉장히 빠르게 피해가 옵니다. 홍수도 커지고 생태계 죽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강이 사행을 하면은 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놔다 놓으면은 한 단면만 그어도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느립니다. 네. 그래서 빠른 곳에서 모래를 갖다가 쌓아서 모래톱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금강을 가거나 한강을 보고 서울에도 어마어마한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영산강에도 이 모래톱인데 저기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골재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래톱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 정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르고 느린 곳이 있어야 깊은 데 사는 거, 빠른 데 사는 생명체가 있고 느린 데 사는 생명체가 있고 어린 놈이 얕은 데서 살고 이러한 생태계의 복합적인 기능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이 나왔고요. 모래톱은 그게 그냥 골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물은 흐르지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물속이 그 모래로 들어갔다, 자갈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화가 됩니다. 이 모래톱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하천의 특징이 사라져 버리고 흐름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실은 그 하구 호에 가서 또 흐름을 막게 되거든요.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자연 하천의 특징을 다 말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들인 게 아니라 예산을 잘못 쓴 것이죠. 4대 강에 투입된 예산을 아마도 그대로 강의 복원이나 하천의 특징을 유지한 채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요. 네.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영산강은 이미 복원이 됐을 겁니다. 네. 네, 영산강 전반에 대해 의미와 가치 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영산강의 구조물, 하구뚝이라든지 댐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구조물들은 사실 인간에게는 가장 빨리 이익을 주지만 또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산강에 만들어진 구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지 먼저 김도영 사무총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 하천 얘기하면 우리가 주제를 거의 한 2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까 정승수 교수님. 그다음 물은 흘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은 종합개발 계획을 영산강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면서요. 모든 것은 다 맞게 해놔버렸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그래서 영산강 1단계 사업으로 상류에 4개 댐을 만들었습니다. 장성댐, 나주댐, 강주댐, 담양댐을 만들어서 상류에서 이제 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또 하류를 막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을 갖다 막. 그래서 위에서 막히고 아래에서 막히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금호방조제, 영안방조제 하면서 옆에까지 이제 다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영산강은 이제 완전 담수가 돼버리는. 이런 그래서 생태적 기능이 됐던 수질적 기능이 됐던 전혀 못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산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류를 막으면서 하천용수, 환경용수 자체가 영산강에 흘러들지 않고 그 다음에 영산강에 대한 부분에 생활용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이 합점들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전승수 교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지금 구조물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구뚝이나 댐포 구조물인데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그 본류에는 구조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그 특성상 너무 물이 그 집중돼서 비가 강수가 오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아주 옛날에서부터 그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먹는 물도 없었던 쪽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류의 댐을 쌓아서 음용수의 목적의 상류의 댐은 그나마 아주 끝에 부분이 있어서 네. 물도 좋지만 수질도 좋지만 그 영향을 좀 더 그렇게 많이 받질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니까 네. 중간 하고 끝에도 막더니 가운데도 막은 꼴이 됐습니다. 4대강에서. 근데 원칙적으로 하천의 그 주수로는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태계 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하구뚝은 담수와 해수의 경계부가 되는데 이 하천의 보나댐은 담수와 담수 구간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해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구뚝인 경우에는 해수가 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하천의 메인 주수로에 있는 댐이나 보는 원칙적으로 해체가 가장 경제적인 것이 되겠죠. 사실은 뭐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정말 멀리 본다면은 사실 그 댐이나 뭐 보를 해체하느냐 마느냐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어떤 원칙, 경험 이런 것들 볼 때는 당연히 해체입니다. 네. 물론 하구뚝도 해체를 해야 되지만 하구뚝은 또 다른 해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치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댐과 보에서 사실 홍수 문제라든지 담수 이런 것은 그 옆을 이용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들을 둬가지고 그걸 해결해야지 본류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네. 네. 왜 본류의 이 인공 구조물이 얼마나 그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강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시민 의식도 반드시 또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 강에 지금 뭐 설치되어 있는 보드를 개방함으로써, 시범 개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습니까? 최지현 정책실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이제 완공이 된 게 2012년이었고요. 보가 만들어진 바로 녹조 문제에서부터 아까 그런 어떤 생물종 변화들을 보면 악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이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더 개선을 하고 환경을 살리고 그다음에 가뭄, 그러니까 물 부족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홍수에 대비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산강만 하더라도 3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대한 토건 사업을 한판 크게 벌렸었는데, 그러면서 남은 이제 우리 영산강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지금 순천보와 죽산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강에 이제 물이 많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아 놓으니까 흐르지 않는, 그래서 실은 유속도 10배에서부터 40배까지 느려진,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발표로 봐서도 이미 유속이 느려져서 이건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소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실제 유속은 저희가 또 해보니까 더 많이 느려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강이 아니라 호소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조수지가 돼버린 거대 조수지가 돼버린 영산강이었고요. 네. 하구뚝이, 그래서 이제 하구뚝도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피해나 그다음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정화한다고 했을 때도 수조 원이 들어가니 하구뚝을 완전 해체는 못하지만 해수 유통을 하자. 그러니까 단절된 강을 다시 흐르도록 하고 복원하자라는 흐름이었었는데 느닷없이 4대강 사업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니 2017년 6월에 보수문을 엽니다. 죽산보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10월에 순천보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 개방을 해서 막힌 강을 순천보 같은 경우에는 한 580m 정도가 이렇게 댐 보 길이인데 이제 3분의 2가 고정보이고요. 3분의 1이 숨을 열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을 완전히 열었더니 그것만 열었어도 굉장히 수질이 개선이 됐고요. 방금 이제 모래톱이 회복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래톱이나 이제 이런 환경들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 이런 이제 생물들도 이렇게 변화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렁부리 저어새, 그러니까 뭐 저류, 네. 뭐 어류 이런 또 저서 생물들 물론 이제 짧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이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막혀 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이제 다만 아까 한 5년 동안 이렇게 물을 막아놓다 보니까 아래 이제 퇴적이 되고 유기물들이 썩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수문을 열면서 물이 같이 그게 이제 부유가 되면서 그래서 일부 이제 BOD나 이제 이런 수질 측정 항목에 있어서 좀 나빠지는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상태나 여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강바닥을 엄청 또 준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근데 영산강에 보는 이런 용수를 더 추가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물을 이렇게 이용했었는데 부족하니까 댐을 만들어서 하자, 이게 아니었고요. 어떤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바닥을 깊이 파고, 그래서 이제 양치수장들도 다 맞춰서 더 다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데 예산을 엄청 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문을 열어버리니까 이제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양치수장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지하수 이제 이렇게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 그런 이용에 이제 장애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완전 열지 못하고 한 2m 정도 수위를 지금 낮춰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여건으로는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승천보는 이제 상시 개방, 그러니까 완전 수문을 여는 것,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좀 나빠졌으니까 이거 열어보니까 좀 해보니 나아졌네, 이게 아니라 네. 뭐 이치수, 수질 생태, 경제성, 그다음에 주민 인식, 보호 안정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네.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막혀 있는 강으로 인한 한계들, 그리고 뭐 이치수나 아니면은 수자원, 뭐 이렇게 물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치수, 수질 그러니까 물을 활용하는 것, 홍수에 대비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 뭐 그다음에 또 어떤 이런 이제 어떤 그 강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친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우리 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에 있어서 과거에 토건 사업을 하고 구조물을 만들고 해서 강을 살리는 방법은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래 강의 모습을 복원하면서 살려가는 방향에 있어서 여러 기능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것에 이제 답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시범 개방 이후에 조금은 달라진 변화들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상시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양희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세한 그 변화 사항에 관련돼서 우리 최재현 선생님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단순 이게 4대강 사업을 위해서 보나 이런 인공 구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형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산강에는 지금 승천보가 있었던 지역에는 청동습지, 학산습지라는 자연습지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 습지들을 전부 다 훼손하고 훼손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태 문제나 수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니까 인근에 이제 수변공원, 인공습지를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인공습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관리 수위에 맞춰서 습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의 유항 방향에 맞게 그 습지의 유출입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 본류에 뭐냐면 가장 이제 그 물순환이 유리한 각이 이제 유유출가 예각하고 둔각의 형태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지만이 습지 내부에 이제 영향류가 쌓이질 않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직각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네. 홍수 시에는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평수 시에 때는 정수역을 이루게 되니까 대부분 그 영향염류가 쌓이게 되게 돼서 네. 아까 이제 대체적으로 본류의 그 수질 오염원이 결국은 습지 자체가 제2차 오염원으로 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보를 개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습지 부분보다는 하천 본류 수위가 낮아지게 되니까 대규모의 그 습지에 쌓였던 영향염류가 하천 본류로 흘러나가는 이런 악순환을 낳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부분 개방에서 수질 오염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단 그 하천 내부에 깔려 있는 이런 전유층, 퇴적층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네. 이런 주변에 있는 인공습지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에는 우리 정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연에 대한 무지가 결국에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토목 사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대부분 하천변에 있는 습지들은 하천의 범람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배후 습지가 만들어진 것이 정상인데, 인위적으로 이런 배후 습지를 조성한다 해서 그 습지가 유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예산을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냥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공습지의 그런 지형적인 원인들도 하나 이제 또 짚어주셨는데, 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세종보 또 영산강 죽산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해체를 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이제 심의 의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승수 교수께서도 뭐 이런 이제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주 수로에서 이 구조물은 해체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하천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세히 이해하다 보면 그 기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걸 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상시 개방, 뭐 3분의 1 개방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니터링 계속을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연 하천으로 놔두고 그 자연 하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폐해들을 어떻게 저감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다 해체가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뭐 예산을 갖다가 그 낭비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이제는 원칙적으로 하천을 원상태로 복원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디는 홍수가 일어났고 어디는 물이 부족했다. 그것을 어떻게 그 하천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단점을 보완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네. 자연 환경, 뭐 하천도 포함해서 모든 자연 환경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했고 겸허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죽산보에서도 지금 그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죽산보를 통해서 수위가 높아지면 그 물을 활용했거든요. 네.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꿔놓은 걸 보고 그걸 활용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활용을 자기네들은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시설을 바꿔놨는데 다시 해체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갈등까지도 야기시킨 겁니다. 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하천이 그만한 기능을 갖고 있고 영산강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여기서 흐른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강 위의 면이 아니라 그 밑에 대단히 많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강이 여러 지류를 바꿔가면서 만들어 놓은 물그릇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그 갈등 때문에 못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연에 겸허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강 자체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천보에서도 이제 상시 개방, 모니터링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아마 원칙적으로는 승천보도 완전 해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죽산보가 해체된 이후에 영산강의 그 생태계 변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 김대용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모니터링 기간도 좀 짧아가지고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네. 부분에서 그 다음에 예측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 나온 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밖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네. 그런데 기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켜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제 농민들에 대한 부분에서 물 이용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얼른 해결을 해주고 그 양반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답들은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 용역 과정에 있다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승천보에 대한 부분은 상시 개방을 뭐 하면서 1.5m 수위를 좀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용수 때문에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5m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시 개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조금 의무시 되는 부분 속에서 모니터링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최지현 실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녹조 부분은 그래도 물에 유속이 있음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약간의 개방 속에서 한 5년 전에는 못 봤던 멸종 이기종들이 좀 요즘 조사하면 뭐 황새가 느닷없이 영산강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황새에 대한 부분이 이 표차를 타고 있는 애들이 아닌 황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약간의 생태의 변화는 지금 현재 갖고 오고 있다. 그다음에 뭐 고니라고 하는 백조들이 이제 집단으로 옛날에는 한두 마리 보기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한 10마리, 10마리, 20마리씩 이렇게 집단으로 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구체적인 조사가 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좋아지는 부분이고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영상강에서 이 수질 문제만 갖고 수생태의 이 종다양성을 얘기해버리면 좀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은 10만 마리, 20만 마리 겨울에 이 철새들이 가창오리를 비롯해서 철새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산강은 못 닦아 하는 부분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된다면 이 구조라든가 제방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서식처, 휴식처, 놀이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되는 영산강의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질문을 좀 다시 한다면 죽산보가 해체돼서 우리가 바라는 영산강의 이제 모습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아주 미미한 녹조라든지 종 다양성이 발견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지현 정책실장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뭐 이제 죽산보 하나 해체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산보로 인한 이제 분명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OD나 아니면 클로로필 뭐 이렇게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결과를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방 이후에 개선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개방 전후 그 다음에 해체 전후로 본다면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죽산보 하나 해체한다 그래서 광이 확 살아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전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승천보, 그러니까 죽산보 위에 한 20km 위에가 승천보가 있는데 승천보는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 0.92, 그러니까 이를 넘어서야지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죽산보는 2.5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네. 승천보는 이제 일이 좀 못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원래는 다리가 있었거든요. 승천보 있는 그 위치에. 근데 그 다리를 철거하고 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도교를 만들어서 보와 도로를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를 철거하면 다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도로로 다리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교통 이용의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익이 좀 이렇게 높은 편이어서 네. 이제 경제적 분석 일이 못 나온 것이었는데 이런 수질 개선이나 이런 생태 개선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었습니다.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승천보도 실은 해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용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여타 이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농민들도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도 분명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좀 그 주민들의 이제 인식이 오히려 국가 정책보다 더 앞서간다라고 내가 느낀 게 뭐였냐. 물론 죽산보를 해체를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일부 있으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주민인식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보를 해체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들을 비롯해서 보 해체 결정을 하기 앞서서 유역민들 대상으로, 보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특히 이제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금강의 3개 보,
영산강에 2개 보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철거에 가장 여론이 높은 곳이 죽산보였었습니다. 유영민이 그랬고요. 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강이 죽산보였고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를 할 때마다 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높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때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해체를 하면 또 돈 예산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죽산보는 이미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했고, 근데 막연한 그런 인식에서 이렇게 이제 보를 존치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를 적극적으로 해체를 해서 강을 살리자라고 하는 어떤 지역민의 여론이나 바람이 또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공무원, 그러니까 정책보다 지역민의 여론들이 더 조금 더 앞서가는구나. 다만 이제 물 이용에 이제 혹시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 그런 것은 충분한 정보나 아니면은 이런 정책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 하구둑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산강에 배가 다녔을 때 풍요로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이 그랬기 때문에 풍요로운 거지 배가 다녀서 풍요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그때처럼 배가 다니면 다시 우리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풍요로운 영산강,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강이었을 때 그런 풍요로움, 그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많은 발달, 그다음 문화적인 형성,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강이 오히려 이렇게 자연성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정책적 견인만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더 오히려 더 유익하고 더 바람직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더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죽산보 해체는 생태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또 연쇄적인 그런 자연성 회복 정책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강이 살아남으로 있어서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견인되고 발굴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이하게도 죽산보하고 승천보를 만든 데가 가장 직강화가 된 곳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냥 보해 해체, 수질의 개선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지형의 복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직강화된 곳에 사행천이기 때 했던 것을 이렇게 돌려서 거기를 이제 저를 쓰고 그러는데 그게 돌아가면은 물그릇이 커지고요. 지하 수면이 올라갑니다. 그 주변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보해 해체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생태계 변화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생태계 변화를 볼 때 생물이 무엇이 나타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물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날 수 있는데 서식처가 복원이 되면은 생물이 나타납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전혀 없던 생물도 나타납니다. 정말 이상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생태계 변화를 지금 빠르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양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형 복원, 하천 내 여러 지형들, 아까 모래톱도 마찬가지예요. 모래톱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올라오면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네. 또 보 안에 하천 안에 있는 하중도도 있고 여러 가지 습지도 자연스러운 것들이 복원이 돼서 지형과 하천의 어떤 서식처가 복원이 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종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이 해체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직강화시킨 거를 다시 돌리면서 네.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거기에서 많은 영산강이 주던 이득을 다시 되돌리도록 논의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해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 정말 아직 잘 네.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점점 하구등을 개방한다든지 해수 유통과 함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화에 대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낙동강의 경우에 하구등이 개방된 사례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죠, 최지연 정책실장께서. 네, 낙동강은 1987년에 하구뚝이 만들어졌었고요. 낙동강 역시도 하구뚝 건설된 다음에 이런 이제 생태계 훼손, 녹조 문제, 식수원 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하구뚝 개방 실증 실험
하구뚝이라고 해서 뭐 부산시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이제 실은 그 하구뚝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이렇게 실험으로 이제 개방을 좀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많은 환경이 살아나고 뭐 예컨대 뭐 장어, 연어 뭐 이런 이제 회기성 어류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질 개선 효과들도 굉장히 봐서 그래서 이제 전폭적인 이제 이런 하구뚝 개방으로 지금 가겠다. 그래서 이런 이 실질적인 개방 원년 뭐 이렇게 선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영산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년 전부터 하구뚝 해체가 아니라 부분 해수 유통을 이야기 시작을 해서 좀 그런 게 가시화되려나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막혀 있는 건데 낙동강이 이렇게 부분 개방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전 개방을 통해서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니까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 영산강도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빨리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국내 사례와 그리고 뭐 해외 사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승숙 교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앞서 말한 것처럼 하구뚝은 바깥에 어마어마한 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하구뚝의 치수 기능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죠. 앞으로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일이라든지 태풍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수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뚝의 치수 기능을 살리면서 이수 기능을 확대하자. 지금 영산호의 이수 기능은 오로지 농업용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수에 왜 농업용수만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에는 뭐 관광도 있고 거기에 그 배가 다니는 또 항구의 기능도 있고 심미적인 기능도 있고 생태계 굉장히 많은 이수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의 기능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구뚝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구뚝에서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치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네덜란드의 케이스에서 저희들이 그 많은 그 사례를 가져오는데요. 네덜란드가 하구뚝, 대형 하구뚝을 건설한 최초로 건설한 나라고 우리가 모든 기술을 거기서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들은 벌써 이미 1980년대부터 완전 개방형 하구뚝을 만듭니다. 치수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이제는 기존에 만들었던 6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대형 하구뚝의 해수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구뚝을 놔두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해수 유통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해수가 들어가는 구간을 점점 확대해가고 또 그 구간에 속해 있는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저 상류에서 수로를 빼서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통선문을 이용해서 배들이 드나들고 내부는 아주 정원성이 뛰어난 항구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수 기능을 전부 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관광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작은 도시들이 막 태어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우리 영산호에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수질과 생태계까지 바라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상시적으로 해수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 범위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은 하구뚝은 담수 해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해수의 어마어마한 기능, 미생물적인 기능으로 미생물의 양만 해도 수십만 배가 많습니다. 해수에. 네.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개선해 놓고 너무 힘이 세서 오히려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구뚝을 개선한다면은 해결이 되고요. 사실 네덜란드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의 하구뚝에 다 해수 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부분적으로는 조력 발전소도 하구뚝에다 만들고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상 하구뚝입니다. 하구에 막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구뚝의 하구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아예 연방 법에 하구 복원법이 있어가지고 전체 30개가 넘는 하구를 복원했고요. 댐은 지금 1000개가 넘는 댐을 해체했습니다. 네. 뭐 일본의 케이스는 하나 정도밖에 열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선진국을 바라보는 네덜란드나 미국의 예를 보면은 네. 하구뚝을 완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를 잘 배치 마킹하면은 영산호가
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덧붙여서 최지연 정책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네. 실은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제 이게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한 또 이런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그 개선해 나가고 환경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좀 교훈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생태계 복원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를 하고요. 강을 자유롭게 흐르자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원국들이 지금 유럽에 있는 강들도 이런 횡 구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체를 해서 그다음에 강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하천 공간들을 복원해 나가자라고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언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수만 개의 횡 구조물들이 있고요. 하구뚝 지금 얘기를 먼저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게 큰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횡 구조물을 통해서 어떤 이용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를 어떤 부분적으로 봤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한 폐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광범위한, 그다음에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문제를 보니까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이용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안전성이나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구조물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하구뚝 같은 큰 댐, 그다음에 죽산보, 승천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작은 횡 구조물들도 단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해 가면서 많은 이런 그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이후의 기대 효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통합 물 관리,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예전에는 이치수 부분 따로 뭐 환경적인 부분 따로 갔었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정책도 아니면은 관리하는 어떤 부처들도 함께 가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하구뚝도 지금 농업용수 이용 아니면 또 이치수 또 아니면 환경 이게 다툴 것이 아니라 같은 답을 찾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검토해야 되고 또 대비해야 될 것들 많지만 우리 정책은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물 철거라든지 하구뚝 개방과 관련, 복원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실 복원과 병행돼야 할 것이 현 상태에 더 이상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방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 수질 오염 사고에 대한 대책 또 예방책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먼저 김도영 사무총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네덜란드 사례하고 일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본 사례에서 그 댐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라사 댐. 네. 그런데 댐 구조물을 헐고 하는 것은 주민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아까 심리적 기능과 경치적인 부분과 감각적 기능을 다 합쳐서 거기에 하나의 타운을 건설을 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협동조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죽산보, 승천보에 대한 부분 또 하구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전수수 교수님이 연구해서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앞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하구뚝 개방에 대한 부분에서 그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실질적 이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네. 뭐 여기까지 와야 또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다음에 내방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점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점 오염원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이 아무리 앞서도요 주민하고 하지 않으면 이 오염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세발이 핍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게 있습니다. 축산 분뇨를 쌓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가에. 그거 아무리 행정에 가서 단속해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주민들한테는 그게 오염의 행위인가? 그거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부분에는 무안에 가면요, 하천에 양파가 굉장히 썩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황령광 상류에 가면요, 잔디 깎아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김장철이 뜨면 배추가 그렇게 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버리는 게요, 이게 하천 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를 모릅니다. 그냥 옛날부터 버렸던 거. 그러다 보니까 삼포천 가면요, 군데군데 20년, 30년 먹었던 전형적으로 소각장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분들 교육, 그다음에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 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못 고칩니다. 네. 그거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최지원 정책실장께 이제 덧붙여 주시죠. 비점 오염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실은 여기 광주의 풍영정천에 잊을만 하면 그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하남산단에서 폐수가 유입이 돼서 뭐 물고기가 때로 죽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거나 아니면 기름띠. 그래서 실은 이런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수질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 떼죽음 뭐 등등 이런 이제 생태계 이런 생물종들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관리 감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비가 오면 또 몰래 흘러보내는 이런 의도적인 그래서 이런 관리 부실도 제대로 이제 좀 그 지도나 아니면 관리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폐수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그런 폐수 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게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좀 강력한 제재나 네. 또 관리나 감독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민 감시단이라거나 민간 합동 뭐 조사라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방법들, 그다음 수질 사고를 발생했었을 때 그런 이제 페널티를 뭐 반복된다 하면은 강하게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예방과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오염일 수도 있다라는 교육과 함께 관리 차원에서 또 그런 폐수들을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 강화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오늘 뭐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마무리쯤에는 희망을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산강의 자정 능력을 그만큼 또 회복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승수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자연환경의 그 자정 능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바다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믿어야 되는데 자연을 이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연에 대한 겸허한 자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은 각 강이나 각 그 자연 환경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기 그 지역에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아주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가 그 전 세계에서 조차가 17m로 가장 높은 캐나다 펀디만에서 조력발전소 엄청난 경제성이 있죠. 조차가 17m니까 네. 펀디만의 조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그 파이럿 프로젝트로 해서 작은 하천에서 연구를 1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보고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 강을 막아서 건설되는 조력발전소는 할 수가 없다. 네. 아직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가진다면 분명히 자연이 저희를 도울 겁니다. 네. 자, 양희근 소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영산강은 좀 현재는 하구둑으로 막혀 있습니다만
그 본래 영산강의 모습은 감주 하천하고 자연 하천 두 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그 일례로 박사과정 때 그 자연 하천하고 직강 하천에 대한 자정 능력을 비교해서 저기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네. 그 차이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직강 하천에서는 오염물질 들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그런 희석작용이 200m 이상 직강 하천에서 전혀 혼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san 9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연하천 경우에서는 불과 50m 가지 않아서도 완전 혼합 희석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산강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점으로서 두 가지 장소에 따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류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리 하천 자정 능력이 있다 한들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영양 염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자연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산강이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하천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량이 확보됐을 때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정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 복원이 따르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인양의 간섭이 없는 태고의 영산강에 비슷한 그런 형태는 이루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하류 쪽은 사실 저는 저 영산강 몽탕대교 이유는 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강도 아니었고요. 과거에는 거기가 바닷물이 드러나는 남해만의 기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천 담수 하천보다는 그 염수의 그 기능이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고는 맞기 때문에 과거의 해수 환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저서 생물이랄지 유기물들이 결국엔 담수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걔네들 전부 다 그 결국은 폐사하고 결국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류 부분에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아니면 이제 점진적인 이런 해수 유통만이 결국은 영상에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을 본래대에 복원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영산강 수질 복원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에게 당부 말씀이나 또 오늘 다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지연 정책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간 영산강이 얼마큼 악화되어 왔고 또 이제 살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견인하는 분들은 실은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보가 만들어지고 악화가 됐지만 다시 보를 해체를 하고 자연성 회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정책적 지지나 동의를 보내주신 분들이 시민이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강을 살리는 정책의 주요 핵심은 시민의 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살리는 것은 선이 아니라 면 개념이고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 어찌 보면은 시민 주도형으로 강 살리기, 그렇게 가야지만이 정부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공공성과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잘못된 것이 좀 이렇게 잘못되면 후퇴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을 바로잡고 견인하는 시민들의 힘을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물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삶의 공간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전히 시민의 힘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김도영 사무총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거를 이용한 자연환경, 선거를 이용한 강, 하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주민들이 50년, 100년 후에 이 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도는요, 중권역, 대권역 얘기에 민간 거버넌스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권역에 대한 부분, 마을 단위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게 내가 버리면 강을 오염시킨지 안 시킨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권역 마을 단위에 이제 강 살리기가 돼야 되고 제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가 강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의식들을 주민들한테 심어주면 그게 영산강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전승수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거의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 자연의 기능을 믿어야 됩니다. 자연의 기능을 믿는다면 저희는 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연을 깊이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받아오면 됩니다. 결국 겸허한 자세로 본다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겸허한 자세를 보되 특히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낙동강은 해수유통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해수유통 얘기는 영산강에서 먼저 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에서. 그리고 영산강 하구뚝이 제일 먼저 된 겁니다. 제 4대 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전남 광주 분들은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에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영산강의 문제는 전남 광주 사람들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만 다른 금강이나 낙동강이나 다른 데 충남 이런 데서 훨씬 앞서갑니다. 이제는 전남 광주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영산강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뜻을 모아서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영산강이, 영산호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양혜근 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영산강은 그 이치수 대상으로만 이렇게 접근했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에 따라서 하천의 기능이 왜곡돼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산강이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이 생명을 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양 생태계하고 육상 생태계가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하나의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구안을 개방하게 되면 주변 농경지에 대한 염수와 피해가 있을 거라는 굉장히 우려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과거에 그 남해만 간석지를 간척했던 그런 영상 평야 같은 경우는 하천변의 염수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 하천변 제내지에 담수 배수로랄지 이 담수호를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그 차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서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영산강을 생명강으로서 우리 후대에 남겨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영산강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봄은 황사와 미세먼지, 답답한 공기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유난히 짧은 계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 땅이 녹고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 새로운 희망을 틔우는 봄은 그저 계절 현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깃드는 것이겠죠.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깨끗이 잘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땅, 푸르른 남도는 우리의 작은 실천과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